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10월 넷째 주의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바쁩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에이펙 재무장관 회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페루 라마에서 열리는 에이펙 재무장관 회의. 최상목 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니까 이제 참석하겠죠. 뭐 어떤 회의체고 오늘에는 또 어떤 의제, 아젠다가 있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21개국 회원국이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경제와 관련된 협력 사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이제 에이펙 이제 재무장관 회의가 되겠습니다. 21개국 회원국들의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주로 경제 관련 현안들을 이제 논의하게 되는데 이번 에이펙 회의에서 이제 에이펙 회의의 주된 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경제 관련 현안들이 논의가 됩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 지속 가능성 뭐 ESG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잖아요. 저 제목 많이 본 제목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 ESG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기서 다루는 주제와 굉장히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지 기후 위기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후 위기, 환경 변화와 같은 내용들은 한 개 국가가 경제 정책을 바꿔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경제와 관련된 규제라든지 경제 협력들이 이루어져야 이 본격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서는 글로벌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이펙과 같은 여러 개 국가가 모여 있는 협의체에서 관련된 환경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을 조율해서 서로 일관성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제 에이펙 회의에서는 주로 탄소 가격 정책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기본적으로 환경과 경제가 밀접하게 맞물리는 그런 의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지금 디지털 혁신이 또 하나의 글로벌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혁신에 관련된 그리고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그런 의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 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내년도 에이펙 의장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의 흐름들을 계속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내년에는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회의에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를 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련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께서 지금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최상목 부총리가 내년도 의장국 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이제 선임되는 그러한 절차도 이번 에이펙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제 내년 10월이 되면 우리나라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에이펙 재무장관 회의 의장국으로서 개최를 합니다. 이게 20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직전 연도긴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가 뭐 차기 의장국을 할 일도 많고 그렇죠. 사전 준비위원회도 하고 우리로서도 할 일이 되게 많겠습니다. 네,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이펙 이제 준비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10월 2일 날 이미 준비위원회가 개최가 된 바가 있고요. 내년도 2025년도에 여러 차례의 에이펙 회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에이펙 재무장관회의가 당연히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사전적인 준비 기간과 그리고 여기에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어야 에이펙 정상회의와 관련 회의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화가 되어 있고요. 그 이전까지 지난번 이게 이제 한 20년을 간격으로 해서 의장국이 되돌아옵니다. 21개 국가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 주기로 의장국이 되돌아온다, 순번이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지난번 준비위원회는 외교부 장관이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맡으셨거든요. 근데 이번 준비위원회부터는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께서 직접 준비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되고요. 그만큼 이 에이펙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도와 그리고 지원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페루 라마에서 열리는 이제 에이펙 재무장관 회의잖아요.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23일, 24일에는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요. 뉴욕에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과거에는 재무장관만 모였는데 요즘에 중앙은행 총재들도 함께 모이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번째라고 하는데 네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또 함께 가야 되겠죠? 네, 같이 가셔야 됩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이거 다뤄볼까요? 네네. 일단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부의 재정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도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부의 재정 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엇박자를 내버리면 경제를 위한 예를 들어 경제 이제 부흥을 위한 내지는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책적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협조적인 또는 일관된 정책적 방향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재무장관과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은행의 장이 다 함께 모여서 관련된 경제 발전 방향을 공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사실은 이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같이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라는 것이 그 산하에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께서 여기 이제 의장으로 지금 선임이 되어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 이제 선도 발행 같은 것들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특히나 G20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개별적인 국가가 대응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효과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경험을 했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위기 때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경제적 충격이 다가왔을 때 G20 국가,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이 G20 국가들이 경제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을 일관되게 폈을 때 그 경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정도가 각자 개별 국가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통합해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경제 충격을 빨리 흡수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 담당자, 재무장관과 통화정책 담당자들이 이렇게 이제 다 같이 만나서 경제 정책 방향을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거 이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특히나 그 다작 개발은행, 이제 멀티래터럴 디벨롭먼트 뱅크 (MDB라고 보통 부르죠). 이 MDB라고 부르는 이제 MDB 개혁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세계 경제 협력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최상목 총리는 그 우리나라 국가 신용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무디스라고 있습니다. 이 무디스와 만나서 그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 방향, 재정 건전화 방향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또 브리핑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이라든지 자본시장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 총재와 기획부 장관이 한 자리에 모이면은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기자들이. 근데 이제는 한 국가도 기획부 재정부, 경제부총리와 중앙은행 총재가 한국은행 총재 잘 만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모여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효과적이고 글로벌 위기 역량 대응하는데 이제는 좋다라고 해서 컨셉트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 G20 다 모여서 뉴욕에서 회의가 되고요. 바쁩니다. 23일, 24일 바로 이번에는 워싱턴 DC로 날아가서 세계은행 연차총회, IMF 연차총회
이것도 빅 이벤트잖아요. 이창용 총재, 한국은행 총재가 여기 또 갑니다. 그렇죠? 네. 일단 IMF 같은 경우는 국제통화기금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역할이 이제 일정 부분 여기에 부여되어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월드뱅크는 세계은행인 거니까 당연히 IMF와 비슷한 역할을 또 맡고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글로벌 정부 부채와 관련된 이런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두 개의 국제기구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 IMF, 그다음에 월드뱅크 연차 총회에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국가, 특히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논의 사항들이 이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특히나 재정 건전성,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재정 건전성에 굉장히 크게 부담을 느끼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 부채, 전반적인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어떠한 식으로 확보할 것이냐, 각각의 국가, 특히 IMF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지출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특히 G20 국가 중에서도 그러한 국가들이 꽤 지금 관찰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일정 부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 지출을 조금 억제하는 그런 이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그 5가지 쟁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밤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의 부채 또 누적 적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미국 예산 중에 국방비보다 이자 내는, 미국에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이번에 IMF 연차 총회에 대해서도 이 정부 부채, 공공 부채에 대해서 경고를 했는데, 앞서 잠깐 좀 자막이 나갔었나요? 미국,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정부 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국가들이 G20 안에서도 다수 관찰이 된다라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초강대국이기는 합니다만 경기도 제일 좋다면서요? 네, 경기도 지금 굉장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천문학적인 부채 때문에 굉장히 큰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지금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이제 월드뱅크, IMF 연차 총회에서도 사실은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의 부채, 특히 미국 정부의 부채가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그 이자 비용이 심지어 국방비를 국방비 지출을 능가할 정도라면 과연 미국 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정부 부채 증가 속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 장치, 물론 이미 그런 보완 장치들이 일부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만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른 방법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이탈리아, 굉장히 경제 규모가 큰 국가란 말이에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요. 굉장히 경제 규모가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지금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G20 국가 안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국가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만 보면 연일 신고가 경신, 사상 최고가 경신. 그러나 IMF도 그렇고요, 세계은행도 그렇고 그렇게 뭐 내년 경제 전망, 중기 경제 전망 낙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경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박사님께서는? 일단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이제 조금 침체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맨날 저러는데 경제 지표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예를 들어 좋은 고용 지표가 발표됐다가 또 다음 달 되면 또 고용 지표가 또 굉장히 또 안 좋은 것처럼 발표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있어서 여러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조금 혼란을 느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미국 주식시장의 고공행진 또는 미국 시장에 굉장히 지금
그 경제 상태가 네.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만 나 홀로 좋다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보면 사실 경제 상태가 그렇게 좋다고 네. 평가하기 전반적으로 좋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상승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도 대단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미국 금융시장의 지금 상승 사이클을 보면 상당 기간 거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금융시장의 상승 사이클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나 싶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길게 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미국의 금융시장의 이 상승 사이클도 머지않아 이 정점에 이를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조금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경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유 없는 또 낙관보다는 열심히 준비하는 또 그런 자세가 필요한 그런 내년도에 대한 경제 대응 전략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어제, 그제 요즘에 계속해서 주식시장에선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조금 이따 다뤄보도록 하고요. 대통령실에서 아마 연말께 확정이 되겠죠. 11차 전기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SMR 4개 건설 계획을 넣겠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SMR은 뭐야? SMR을 좀 정리를 해야 이야기가 풀릴 것 같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먼저 개념 정리를 좀 해주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래서 SMR, 소형 모듈형 원전인데 각각 단어별로 개념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좋습니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소형, 스몰인데 일단 세계 원자력 협회 기준으로 보면은 발전 출력 기준으로 300메가와트 이하를 소형 모듈형 원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자면은 신고리 원전 APR 1400의 발전 용량이 1400메가와트거든요. 네. 그거의 한 약 4분의 1이 SMR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반대로 표현하면은 SMR 4기를 건설을 하면은 이제 대형 원전 하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예. 그 다음 단어는 이제 모듈형이라는 단어는 조립식 주택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가가지고 건설을 하는 거죠. 예. 공장에서 제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조립식 주택이라는 거는 미리 조립을 해놓고 사이트에 가가지고 빠르게 건설하는 걸 우리가 조립식 주택이라고 하고 있죠. 예.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모두 다 바닥에서 다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미리 다 만든 다음에 설치만 딱 하는 게 SMR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빠르게 건설할 수 있으니까 예. 이자 비용도 내려가고 발전 단가도 내려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예. 그다음 마지막 단어인 리액터, 원자로인데 이 SMR의 특징이 이 원자로가 일체화됐다라는 겁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부품들이 다 건물 하나씩을 다 차지를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원자로 경락고 안에 뭐 원자로 증기 발생기 예. 터빈 건물도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SMR은 이 모든 부품을 일체화시켰다. 하나로 집적화시켰다라는 게 SMR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작고 만들기도 빠르게 만들 수가 있고 일체화된 원자력 발전소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기 분류가 있는데 저기까지 들어가 볼까요? 저 꽤 어려운 것 같은데요. 경수료형과 냉각형. 저 차이는 뭘까요? 경수료형과 냉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 냉각수를 어떤 걸로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경수료형 원자력 발전소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물이잖아요. 물이라고 네, 보시면 네, 됩니다. 대신에 용융염 네. 같은 경우에는 물이 아니라 소금이라던가 조금 특수한 화합물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더 높다 보니까 조금 더 발전 효율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아직은 좀 상용화된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기술 표준은 물이다. 물이다 역시. 예.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수료형. 지금 뭐 가스형 등등 나오고 있는데 자, SMR. 실제로 그렇죠. 원전들 취재를 가보면은 정말 터빈 건물 하나 따로 있고 원자로 따로 있고 막 그런데 이 SMR은 하나에 다 네. 들어가 있는 네. 그렇군요. 한 4분의 1 정도의 출력이기도 하고 조립식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지었다가 무슨 데이터 센터에 필요하다고 그 옆에 갖다 붙여도 되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빅테크 업체들이 SMR에 접근을 하는 이유가 빠르게 또 건설할 수 있고 필요하면은 또 확장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SMR. 왜 지금 SMR인가? 왜 SMR이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정성이 좋고 두 번째로는 유연하다라는 겁니다. 안정성이라는 거는 이 SMR이 왜 개발이 됐는지 그 역사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대형 원전에 대해서 다들 이게 위험하구나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SMR입니다. 조금 더 규모를 작게 하고 기술적으로 조금 더 설명드리면은 네. 피동형 안전 설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반대는 이제 액티브. 이제 피동형은 패시브고 대형 원전은 액티브인데 액티브라는 거는 사람이 다 일일이 안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뭐 여러 가지 일단 1차적인 원인은 자연재해지만 2차적으로는 인재라고들 하잖아요. 그때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고 판단을 내려줘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SMR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간의 판단이 필요 없이 만약에 원자로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셧다운이 되고 공기의 대류 현상을 통해 가지고 원자로 온도를 낮추는 게 SMR 개발 안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하네. 감정 개입이 없네요. 네, 인간의 개입이 없다 보니까 훨씬 안전하고요. 두 번째로는 유연하다라는 겁니다. 모듈형이라는 거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필요하면은 조그만하니까 계속해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유연할 수가 있고요. 확장 가능성에서 유연하다. 그리고 배치 관련해서도 원래 대형 원전은 옆에 물을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천을 끼고 있다거나 바닷가를 껴야 되는데 SMR은 그럴 필요가 없어가지고 사막에다가도 뭐 개념적이긴 하지만 건설할 수 있다는 게 SMR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당한 장점이 있는데 저희가 특히 SMR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빅테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 시작은 보니까 그 오픈 AI라고 챗 GPT를 개발한 여기서부터 우린 SMR에 투자한다. 막 기업들 M&A하고 그러더니 지금 아마존은 상당한 금액을 아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왜들 이렇게 빅테크가 지금 SMR에 매진을 하고 올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조금 맥락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미국 전력 시장의 화두는 전기가 부족하다. 입니다. 그게 올해 초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기가 부족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리쇼어링 때문입니다. 2022년부터 동북아시아에 있던 많은 공장들이 미국으로 이전을 했죠. 이전을 하거나 신규로 건설을 하거나 이러면서 전력 수요가 한번 올라갔고요. 또다시 이슈가 된 것이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데이터 처리량이 증가를 하고 비례해가지고 전력 사용량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전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이 빅테크 업체들이 뭔가 발전소를 선택을 할 텐데 그게 뭐가 될지 그걸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태양광이 될지 뭐 석탄 석유가 될지 원자력이 될지 천연가스가 될지. 석유는 일단 탈락이고요. 환경 이슈 때문에 더 예민하다 보니까 석탄 석유는 이제 탈락이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야기가 나온 게 빅테크 업체들이 SMR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리고 SMR 업체를 개발을 해보고 SMR 업체들한테 지분 투자까지 해보자라는 게 아마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R 개발 업체에 7천억 정도 투자를 했고 실제로 SMR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 대형 원전을 재가동을 한다거나 SMR을 개발하기로 해가지고 전향적으로 지금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빅테크 업체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전 시장 중에서도 아예 SMR을 좀 떼내가지고요. 저 시장의 성장성은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마다 시장 규모 몇 년도까지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각각이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대형 원전 대비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서 모듈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시장 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형 원전보다는 SMR 쪽이 훨씬 더 시장 잠재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SMR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일종의 이제 유니콘이라고 하죠.
말은 하는데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네. 이거 실제로 만들려면 기대감만 있지 이거 상용화에 뭐 10년도 더 걸린다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실제 이게 건설되고 투입됩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연구께서는? 좋은 질문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기술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네. 보니까. 근데 SMR 글로벌하게 봤었을 때는 총 80개의 SMR이 기술 개발이 되고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는 아니지만 이미 건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요? 대신에 러시아 같은 이걸 SMR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지선이 있잖아요. 무동력선 위에다가 원자로를 건설을 해가지고 이제 뭐 시골 같은 데 가가지고 발전을 해주고 이런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 SMR인데요. 크게 보면. 크게 보면은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상업적인 용도로 쓰지는 않으니까 약간 어렵다라고는 볼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술 개발 정도가 낮다 보니까 아직은 SMR 굉장히 조그마한 원자로를 만들었는데 이걸 SMR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개발 측면에서 가장 빠른 게 미국 쪽이 가장 빠르고요. 뭐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샘 얼트만이 투자한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을 한 2029년부터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시간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진짜 그 오픈 AI의 오클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뉴스케일 파워, 진짜 뭐 전통 요즘 주가만 보면은 한 10배 올랐나요? 뉴스케일 파워. 저점이 2불이고 최근에 12불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6배까지 6배 올랐고요. 네. 그래서 샘 알트먼 같은 경우에도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인공지능의 발전에 앞서가지고 사실은 에너지 섹터에서 발전이 더 많은 기술 개발이 나타나야 된다. 대량으로 저렴한 발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클로에다가 직접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SMR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한국의 SMR 넘어서 사실 대형 원전까지 보더라도 한국의 경쟁력이 월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 산업을 볼 때 두 가지로 파트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설계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 또는 시공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설계 쪽은 아니고 시공 또는 건설, 제조 이쪽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창원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산업단지가 건설된 게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제 업력이 쌓여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사실 그 경쟁력을 따라오기는 쉽지는 않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대형 원전 수주를 따게 된 것도 한국의 원전 설계도보다는 시공을 빨리 해주고 애프터 서비스 AS 좋고 AS도 좋고 경제성도 좋다 보니까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SMR에서 잘하는데 왜 우리는 진작 안 뛰어도 여기가 새로운 뭐 반도체만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좋은 우리의 또 캐시카우가 되겠는데 우리 성장 동력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발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스마트 100이라고 해가지고 2015년에 원자로를 개발을 하고 이거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설계도를 한번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요? 네, 근데 뭐 실제로 건설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중간에 좀 기술 개발이 됐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 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환경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후에 좀 개발이 중단이 됐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좀 시간차가 좀 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8월에요. ISMR 그러니까 한국형 SMR 시뮬레이션 센터도 건설을 하면서 정부도 좀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산업부와 한수원. 이 얘기 좀 볼까요? 네, 그래서 SMR을 건설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거쳐야죠. 안전도라던가 전력을 제대로 생산하는가, 경제성이 있는가. 그래서 ISMR 시뮬레이션 센터라는 거는 이런 것들. 기술 개발에 앞서가지고 조금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센터가 건설이 됐다라는 게 정부가 SMR 합쳐가지고 대형 원전까지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좋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엔 이제 SMR의 안전성이라든가 환경과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 전반적으로 좀 총평으로 하고 마무리를 해보죠. 그래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빅테크 업체들이 SMR을 왜 선택했는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빅테크 업체들 누구보다도 탄소 배출에 굉장히 예민한 회사들인데 이들이 천연가스나 석탄 화력, 태양광 풍력이 아니라 SMR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경제성과 탄소 배출 측면에서 우위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겠죠. 예.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MR 산업을 앞으로 더 지켜보면은 이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전성은 어때요? 안정성 역시도 대형 원전에 비해서는 훨씬 안전합니다. 일단 조그만하다 보니까 이 원전 사고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 방사능이 노출될 가능성도 좀 작아가지고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K 원전의 또 다른 탈출구. 지금 우리 원전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원전만도 아니죠. AI 산업에서의 탈출구,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남인식 SK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0월 넷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